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2년 동안 하반신이 마비된 억만장자 이강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한 채 자신의 성공을 만끽하고 있었다. 한 거리의 소녀가 죽어가는 동생을 안고 홀로 뛰어들어 애원했다. 내 동생을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아저씨 다리를 고쳐줄게요. 그는 어떤 아이도 최고의 의사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확신하며 경멸하듯이 비웃었다. 그러나 2분 후 불가능한 열기가 그의 다리를 타고 흘렀고 모든 이들 앞에서 불가능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이강현의 기분만큼이나 잿빛으로 보였다. 강남대로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먼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았다. 30살의 이강현은 한국기술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름이었다. 그의 회사 넥서스 코리아는 의료 분야에 적용된 인공지능 부문을 혁신하여 그를 국내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어떤 부도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을 살 수는 없었다. 다시 걷는 것. 이강현은 최신식 휠체어를 조절하고 작업 테이블 쪽으로 돌렸다. 신경 센서로 제어되는 유연한 움직임은 고통스러운 아이러니였다. 그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술을 만들었지만 스스로는 도울 수 없었다. 대표님, 일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가 5분 후에 시작됩니다. 그의 유능한 비서 김지혜가 인터폰으로 알렸다. 알겠어요. 그는 감정 없이 대답했다. 2년 전 이강현은 자신의 기술 제국뿐만 아니라 전염성 있는 에너지로도 유명했다. 주말에는 산을 오르고 철인 3종 경기를 연습했으며 약혼녀 박은서와 함께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할 계획이었다. 경부고속도로에서의 그 비 오는 밤까지는 미래가 밝아 보였다. 그 사고는 박은서를 앗아갔고 이강현은 완전 척수 손상이라는 희망 없는 진단과 함께 휠체어에 갇히게 되었다. 그의 재산 덕분에 서울에서 도쿄, 보스턴에서 취리히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지만 판결은 항상 같았다. 죄송합니다, 이강현 씨.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셔야 할 겁니다. 넥서스 코리아는 계속 성장했지만 그 창업자는 비통함의 껍질 속에 갇혔다. 그의 미소는 드물어졌고 대중 앞에서의 모습은 계산적이었다. 한때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3층 펜트하우스나 양평의 저택에서 제국을 운영했다. 서울이 그를 더 숨 막히게 할 때면 그곳으로 도피하곤 했다. 화상회의는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일본 투자자들은 지난 분기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파트너십 확대를 원했다. 이강현은 늘 그렇듯이 유능하게 회의를 이끌었지만 이전의 열정은 없었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김지혜 씨, 오늘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하세요. 양평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대표님, 오늘 밤 파산회에서 기념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사님들과 관계자분들이 참석을 확정하셨고 알아요. 그가 말을 잘랐다. 시간 맞춰 돌아올 겁니다. 몇 시간의 고요함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강현은 좀처럼 설명을 하지 않았고 김지혜는 상사의 한계를 존중할 줄 알았다. 1시간도 차에 않아 이강현의 전용 헬리콥터는 양평저택의 헬리포트에 착륙했다. 수백 년 된 소나무 사이에 자리 잡은 현대 건축 양식의 저택은 태백산맥의 멋진 경치를 제공했다. 그곳은 그의 피난처이자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핥는 장소였다. 그의 간호사이자 개인 비서인 최민준이 그를 파노라마 발코니에 편안하게 앉히는 동안 이강현은 멀리 있는 산들을 응시했다. 자연의 웅장한 산들과 자신의 부동성 사이의 대조는 항상 그를 강하게 강타했다. 이전에는 본구리를 올랐지만 이제는 휠체어에서 다른 표면으로 옮겨가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다. 점심을 여기로 가져다 드릴까요, 대표님? 최민준이 물었다. 배고프지 않아요, 최민준. 가봐요. 혼자 있고 싶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이강현은 업무에 몰두하여 특별히 개조된 태블릿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메일에 답장했다. 이것이 그가 악마들과 싸우는 방식이었다. 지칠 때까지 일하고 매 순간을 뇌활동으로 채워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여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일 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김지혜였다. 만찬을 상기시켰다. 이강현은 시계를 확인했다. 서울로 돌아갈 비행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갈게요. 그가 확인하며 통화를 끊었다. 파사노 레스토랑은 서울 상류층의 중심지였다. 그날 밤 메인홀은 넥서스 코리아의 행사를 위해
독점적으로 예약되어 있었다. 이 회사는 전례 없는 정확도로 심혈관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 출시를 기념하고 있었다. 이강현은 저녁 8시에 정시에 도착했다. 그의 운전기사 전구진이 개조된 밴의 문을 열고 휠체어가 보도 높이로 내려올 수 있도록 리프트 플랫폼을 작동시켰다. 레스토랑 직원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으로 안내했다. 홀에 들어서자 이강현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축하 인사를 받은 후 메인 테이블로 향했다. 분위기는 완벽했다. 부드러운 조명, 우아한 꽃 장식, 적당한 배경 음악. 서울 사회의 핵심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넥서스 코리아의 또 다른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다. 한국 의학을 혁신하고 있는 이분께 건배. 회사 재무이사 윤석호가 잔을 들며 선언했다. 모두가 그 동작을 따랐다. 이강현도 자신의 잔을 들었지만 그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는 내면으로는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낄 때조차도 비전 있는 리더의 역할을 훌륭하게 연기할 줄 알았다. 결국 전 세계의 생명을 구한들 스스로 일어설 수조차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만찬은 축하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유명 셰프가 서명한 요리가 제공되었고 손님들 사이에서 대화가 오갔다. 이강현은 필요한 최소한의 상호작용만 했고 짧은 문장으로 질문에 답했으며 가능하면 항상 초점을 이사들에게 돌렸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디저트가 나오는 중이었다. 홀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이강현은 경비원들이 주 출입구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뭔가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김지혜에게 물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소란은 더욱 심해졌다. 고조된 목소리, 문 앞의 혼란, 그리고 그 순간 보안선을 뚫고 작은 형체가 나타나 테이블들 사이로 달려왔다. 소녀였다. 8살이나 9살이 차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해지고 더러웠다. 팔에는 무언가, 아니 누군가를 안고 있었다. 3살 정도로 보이는 더 어린 아이로 피부는 창백하고 입술은 경고할 만큼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제발 누가 내 동생 좀 도와줘요. 소녀는 더러운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쫓았지만 그녀는 민첩하게 테이블 사이를 피하며 달렸다. 손님들은 깜짝 놀란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고 일부는 혐오감을, 일부는 진심 어린 걱정을 내비쳤다. 모두의 놀라움, 특히 이강현 자신의 놀라움 속에 소녀는 곧장 이강현에게 달려왔다. 마치 그 많은 잘 차려입은 권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특별히 그에게 이끌기라도 한 것처럼. 아저씨, 그녀는 헐떡이며 휠체어 몇 센티미터 앞에서 멈춰 서서 소리쳤다. 아저씨는 도울 수 있어요. 아저씨는 부자고 힘이 있어요. 이강현은 동시에 절망적이고 단호한 그 어두운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팔에 안긴 더 어린 아이는 열에 시달리는 듯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내 동생이 너무 아파요. 소녀는 경비원들이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 다가오는 동안 계속 말했다. 보건소 의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진짜 병원이 필요해요. 대표님 침입해서 죄송합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이미 소녀를 잡기 위해 팔을 뻗으며 말했다. 그 사람들을 즉시 내보내겠습니다. 이강현은 손을 들어 경비원을 멈추게 했다. 그 상황에 무언가가 그를 사로잡았다. 아마도 아이의 눈에 비친 진심 어린 절망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예측 가능한 삶의 지루함 때문에 몇 분이라도 다른 것을 원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기다려요. 그가 명령했다. 말하기에 놔둬요. 소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귀중한 몇 초를 벌었다. 내 동생이 너무 아파요. 좋은 의사, 비싼 약이 필요해요. 아저씨가 돈을 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잡지에서 아저씨 사진을 봤어요. 이강현은 눈썹을 치켜떴다. 내가 너희를 도울 거라고 왜 생각하죠? 소녀의 대답은 그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아저씨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휠체어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공간을 채웠고 이어서 몇몇의 억눌린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강현은 분노의 파도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건가? 어떤 잔인한 농담? 거짓 약속으로 그를 감동시키려는 시도? 이 아이를 당장 내보내요. 그가 차갑게 명령했다. 안 돼요. 제발. 소녀는 경비원이 자신을 떼어내려 하자 저항하며 애원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제 다리를 만지게 해줘요. 이강현은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모든 것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거리의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일이 벌어졌다. 경비원이 한눈을 판 순간 소녀는 팔을 뻗어 이강현의 무릎을 만졌다. 그리고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무언가를 느꼈다. 따뜻한 느낌, 마치 부드러운 전류처럼 접촉 지점에서부터 감각이 전혀 없어야 할 허벅지 위로 퍼져나갔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라 이강현은 소리내어 숨을 들이쉬었다. 경비원은 즉시 소녀를 잡아당겼지만 손상 아니면 기적은 이미 일어났다. 이강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무릎을 바라보았다. 뭘 한 거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도울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소녀는 여전히 경비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애쓰며 대답했다. 하지만 먼저 제발 내 동생을 도와주세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예요. 실제로 그녀의 팔에 안긴 아이는 매분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호흡은 얕고 힘겨웠으며 피부는 땀으로 번들거렸다. 이강현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 김지혜 씨, 삼성서울병원에 전화하세요. 제가 소아 응급 환자를 데려가고 있으며 최고의 팀이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전하세요. 정우진 씨, 밴을 준비해요. 손님들은 그 장면을 입을 벌린 채 바라보았다. 사고 이후 냉정하고 은둔적이었던 이강현이 중요한 만찬을 중단하고 두 거리의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그리고 너희 둘. 그는 소녀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나와 함께 가자. 개조된 밴이 병원을 향해 서울 거리를 가로지르는 동안 이강현은 소녀가 자신의 무릎을 만졌을 때 경험했던 느낌을 계속 생각했다. 2년 동안 허리 아래로는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상세한 의학 용어로 왜 이것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인지 설명했다. 그런데 이제 이 낯선 아이가 모든 의학적 논리를 거스르는 무언가를 일으켰다. 이름이 뭐예요? 그는 뒷좌석에서 어린 동생을 조심스럽게 안고 있는 소녀에게 물었다. 한소희요. 그녀는 동생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 아이는 한루아예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죠? 한소희는 망설였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새희망 보육원에 살았는데 거기서는 루아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어요. 전문의에게 데려갈 돈이 없대요. 이강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를 걷게 한다는 그 이야기. 그건 어디서 나온 거죠? 한소희의 눈은 그를 마주쳤고 어린아이답지 않게 당혹스러울 정도로 강렬했다. 저는 항상 제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단순히 말했다. 사람들을 만지면 그들 안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느껴져요. 그리고 때로는 고칠 수 있어요. 삼성서울병원은 최첨단 의학의 기념비였다. 흠잡을 데 없는 복도, 최신 장비, 유명한 전문가들 덕분에 한국 상류층이 선호하는 목적지였다. 이강현의 밴이 응급실 입구에 주차했을 때 팀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경계하며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작은 한루아는 즉시 들것에 실려 안으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명령을 내리고 간호사들은 그녀의 연약한 몸에 모니터를 연결했다. 한소희는 동생을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에 의해 부드럽게 제지되었다.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아가씨. 이제 의사들이 그녀를 돌볼 거예요. 안 돼요. 혼자 둘 수 없어요. 한소희는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그녀의 눈은 순수한 공포를 반영했다. 들어가도 돼요. 이강현이 개입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무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했다. 큰 아이는 동생과 함께 있게 해줘요. 간호사는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한소희를 안내하여 한루아를 따라가게 했다. 이강현은 휠체어를 조작하여 VIP 대기실로 갔고 그곳에서 김지혜는 이미 커피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대표님, 이현우 박사님께서 직접 이 사건을 맡고 계십니다. 그는 병원 최고의 소아과 의사입니다. 김지혜는 늘 그렇듯이 효율적으로 보고했다. 등록을 위해 아이들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이강현은 모호하게 손짓했다. 필요한 건 뭐든지 준비해요. 내 이름과 내 연락처를 사용해요. 관료주의가 치료를 지연시키는 걸 원치 않아요. 언론에 대해서는 발표는 없어. 이 어떤 것도 언론에 유출되어서는 안 돼. 알겠어? 김지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상사는 보통 그렇게 냉정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지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낯선 아이들에게 연루되어 있었다. 그날 밤 그에게 무언가가 변한 것이다. 1시간 후에 이현우 박사가 대기실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경험 많은 전문가의 진지함을 풍겼다. 이강현 씨, 작은 한루아의 상태는 위독합니다.
심한 폐렴에 깊은 빈혈과 영양실조가 합병되었습니다. 광범위 항생제를 시작했고 산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시간이 고비가 될 겁니다. 이강현은 재무 보고서를 분석할 때와 같은 객관성으로 정보를 처리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세요, 박사님.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아해 보였다. 실례지만 이 아이들과 당신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강현은 어떤 이야기를 꾸며낼 수도 있었지만 부분적인 진실을 선택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저는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박사님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의사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큰아이는 지금 루아와 함께 있습니다. 보통은 허락하지 않지만 작은 아이가 옆에 있으면 더 차분해 보입니다. 그들을 보고 싶으시면... 네, 이강현은 자신의 불안감에 놀라며 대답했다.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한루아가 옮겨진 병실은 호화로운 호텔 스위트룸처럼 보였다. VIP 환자들에게만 예약된 혜택이었다. 작은 아이는 침대에 누워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의 일부를 덮고 있었다. 한소희는 옆에 앉아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고 깊은 다크서클이 그녀의 어린 얼굴을 덮고 있었다. 이강현이 들어서자 한소희는 감사함과 결단력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고마워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이강현은 침대에 다가가 두 자매를 관찰했다. 병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그들 사이의 유사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같은 검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같은 얼굴형. 한소희는 피부가 더 어두웠고 마치 태운 캐러멜 색 같았고 한루아는 몇 톤 더 밝았으며 거의 창백했다. 비록 이것은 질병의 영향일 수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두 아이를 길거리에 내버려 두는 거지? 이강현은 자신 안에 자라나는 이상한 분노를 느끼며 생각했다. 보육원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그가 물었다. 한소희는 얼마나 밝힐 수 있을지 계산하는 듯 망설였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최영희 여사님 집에서 잠시 지냈어요. 그런데 최영희 여사님도 아프시고 나서 사회복지사님이 우리를 보육원으로 데려갔어요. 아버지는요? 한소희는 어깨를 으쓱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이강현은 한소희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녀가 제때보다 훨씬 일찍 어른이 되도록 강요받은 것 같았다. 그리고 당신이 언급한 그 능력,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한소희의 눈은 피로 속에서도 빛났다.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6살 때 시작되었어요. 루아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닦아주려고 만졌을 때 손에서 열기가 느껴졌고 그 상처가 바로 피를 멈췄어요. 그 후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춰 잠든 동생을 덮은 이불을 바로잡았다. 사람들 안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느낄 수 있어요. 마치 그들 안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둡거나 약한 곳에 제 빛을 보내서 고칠 수 있어요. 이강현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떴다. 그의 기술과 과학의 세계에서 빛과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신비주의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무릎을 만졌을 때 그가 느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를 믿으세요? 한소희는 그의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모르겠어요. 이강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가 느꼈던 것은 특이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다시 걷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한소희는 일어서서 시들고 거의 생명이 없는 한 송이 꽃이 꽂힌 작은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녀는 화분을 들고 이강현 가까이로 가져왔다. 보세요. 소녀는 작은 손을 꽃 주위에 놓았지만 직접 만지지는 않았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이강현은 한소희의 손가락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고 이제 이어서 그녀의 손바닥과 식물 사이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광채를 보았다. 그의 믿을 수 없는 눈앞에서 꽃은 변하기 시작했다. 시든 꽃잎은 천천히 단단해졌고 노란색은 선명한 진한 분홍색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구부러졌던 줄기는 점차 솟아올라 활력을 되찾은 꽃을 지탱했다. 1분도 차에 되지 않아 죽음 직전이었던 식물은 마치 방금 피어난 것처럼 풍성한 꽃이 되었다. 이강현은 여러 번 눈을 깜빡이며 방금 목격한 일을 처리하려 애썼다. 최첨단 기술 회사의 CEO로서 그는 기적처럼 보이는 현상에 익숙했다.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
언젠가 조직을 복구할 수 있는 실험적인 나노봇. 하지만 항상 그 뒤에는 과학적인 설명이 있었다. 그가 방금 본 것은 알려진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한소희는 약간 비틀거리며 침대에 기대야 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지만 이제는 거의 반투명해 보였고 얇은 땀방울이 이마를 덮고 있었다. 괜찮아요? 이강현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다. 네. 그녀는 깊이 숨을 쉬며 대답했다. 항상 조금 피곤해요. 손상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해요. 이강현은 다시 꽃을 바라보았고 이어서 자신의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나와 함께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저씨의 부상은 크고 오래됐어요. 한 번에 다 고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가능한지 알죠? 저와 같은 부상을 가진 사람을 치료해 본 적이 있나요? 소녀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말에 성숙함과 대조되는 전형적인 어린아이의 제스처였다. 이렇게 심각한 것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아저씨 다리를 만졌을 때 그 안에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들어 있고 숨겨져 있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천천히 깨울 수 있어요. 이강현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희망이었다. 위험하고 비합리적이었지만 작은 불꽃처럼 그의 안에 자라나고 있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렸다. 이현우 박사가 간호사와 함께 들어섰다. 작은 한루에게 몇 가지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의사가 알렸다. 그리고 아가씨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소희는 즉시 긴장했다. 동생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안심시켰다. 아가씨도 아픈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상적인 검사일 뿐이에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강현은 한소희의 눈에서 커지는 공포를 알아차렸다. 소녀는 동생과 헤어지는 것을 분명히 두려워했고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듯했다. 이현우 박사님, 잠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강현이 물었다. 두 남자는 병실 한쪽 구석으로 물러섰다. 박사님,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부터 제 책임입니다. 모든 절차, 모든 결정은 먼저 저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의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분명히 놀란 표정이었다. 이강현 씨, 당신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당국에 통보해야 할 겁니다. 관료주의가 요구하는 대로 하세요. 이강현이 말을 잘랐다. 하지만 상황이 해결되는 동안 제가 임시 보호자가 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세요. 제 변호사들이 내일 아침에 소년법원에 연락할 겁니다. 의사는 상황을 평가하는 듯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족처럼 대우받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가자 이강현은 자신을 주에 깊게 지켜보던 한소희에게 몸을 돌렸다. 걱정 마. 너희는 함께 있을 거야. 소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피어났다. 이강현이 그녀를 만난 이후 처음 본 미소였다. 이제 그가 계속 말했다. 당신이 제안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해야겠어요. 당신은 제가 움직임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대가는 무엇이죠? 한소희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저씨가 우리가 머물 곳을 주면 저와 루와 함께 제가 아저씨 다리를 고쳐줄게요. 간단해요. 이강현은 어린아이의 객관성에 거의 웃을 뻔했다. 그녀에게는 정말 간단하게 보였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한소희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약속해요. 이강현만큼 회의적인 남자에게도 신뢰를 주는 무언가가 그 아이에게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동생을 돌보는 방식 때문이거나 두려움 없이 강력한 어른들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의 눈앞에서 그 꽃에 생명을 불어넣은 방식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럼 합의된 겁니다. 이강현은 공식적으로 손을 내밀며 말했다. 한소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강현이 그의 사업 인생에서 맺은 가장 특이한 약속을 봉인하는 순간이었다. 3일 후 한루아는 퇴원했다. 폐렴은 항생제에 빠르게 반응했고 적절한 영양 공급과 보충제는 이미 빈혈과 영양실조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이강현은 산을 움직였다. 그의 변호사들은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기 위한 완전한 사회평가가 이루어지는 90일 동안 그에게 아이들의 임시 보호권을 부여하는 임시법원 명령을 받아냈다.
그들이 머물던 보육원에 연락이 닿았고 기존 서류는 이강현의 변호사들에게 전달되었다. 드러난 이야기는 절망적이었다. 아이들의 어머니 김미영은 2년 전 결핵으로 쓰러질 때까지 일용직으로 일했다. 알려진 친척이 없어. 아이들은 노인 이후 최영희 여사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그녀의 건강도 악화되었다. 아동보호 시스템은 그들을 이미 과밀하고 자원이 제한된 보육원으로 보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소희는 이강현의 개조된 벤이 영동 고속도로를 따라 서울을 벗어날 때 물었다. 양평에 있는 내 집으로. 이강현이 대답했다. 조용하고 산 공기가 맑은 곳이야. 루아의 회복에도 좋을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도 좋을 거야. 한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루아는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은 후 다른 아이처럼 보였다. 더 명랑하고 더 활기차며 쉽게 웃는 얼굴에 건강한 빛이 돌았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한소희가 잠시 침묵 후 물었다. 최민준, 내 간호사이자 개인 비서, 그리고 이정숙 여사 집사님뿐이야. 둘 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양평의 저택은 인상적인 광경이었다. 특히 지난 몇 달을 과밀한 보육원에서 보낸 두 아이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현대적인 건축 양식은 산악 풍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큰 창문들은 태백산맥의 장엄한 경치를 액자처럼 담아냈다. 최민준과 이정숙 여사가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40대 정도의 건장한 남성인 간호사는 원래 진지한 얼굴이었지만 아이들을 보자 부드러워졌다. 이정숙 여사는 주인과 함께 온 2명의 단정치 못한 아이들을 보고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표님, 최민준이 이강현의 휠체어를 도우며 아이들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다. 최민준, 이정숙 여사, 이 아이들은 한소희와 한루아입니다. 당분간 우리와 함께 지낼 겁니다. 이강현은 독신 남성이 갑자기 두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표했다. 군사적 효율성으로 집을 관리하는 60대 여성. 이정숙 여사는 잠시 눈썹을 치켜떴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손님 스위트룸은 준비되었습니까, 대표님? 네, 제 방 옆 스위트룸을 아이들 방으로 준비해 주세요.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는 1시간 후에 제공될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할까요? 이강현은 장소의 웅장함에 약간 위축된 듯 보이는 한소희를 바라보았다. 한소희, 루아와 너는 저녁으로 뭘 먹고 싶니? 소녀는 눈을 크게 떴다.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다 중요한 것을 기억해낸 듯 덧붙였다. 하지만 루아는 파스타를 정말 좋아해요. 이정숙 여사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파스타로 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제가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이 아이들을 새로운 방으로 안내하는 동안 이강현과 최민준은 현관홀에 남아 있었다. 대표님, 실례지만 간호사가 말을 시작했다. 긴 이야기예요, 최민준. 이강현이 말을 잘랐다. 지금으로서는 이 아이들이 내 보호 아래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어쩌면 내 상태에 진전이 있을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강현과 함께 전 세계 전문가들과의 수많은 좌절스러운 상담에 동행했던 최민준은 의아해 보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수년간의 봉사는 상사가 언제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고 언제 사적인 문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물리치료실을 준비할까요? 이강현은 아이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회의감과 희망이 뒤섞여 그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 네, 내일 밤에 시작할 겁니다. 아이들의 저택에서의 첫날 밤은 발견으로 가득했다. 한루아가 파스타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2그릇을 열정적으로 먹어치운 저녁 식사 후 이정숙 여사는 아이들을 따뜻한 목욕으로 안내했다. 아마도 오랫동안 제대로 된 목욕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한소희는 모든 것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마치 언제든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이 잔인한 장난에 불과하다고 밝힐 것을 기다리는 듯했다. 반면 한루아는 아주 어린아이 특유의 회복력으로 빠르게 적응했고 거대한 방과 특히 그녀의 눈에는 수영장처럼 보이는 욕조에 매료되었다. 한소희, 거품이 있어. 작은 아이는 욕실에 거품을 퍼뜨리며 소리쳤고 이정숙 여사는 그 과정을 제대로 정리하려 애썼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욕실 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소희는 감동의 찌릿함을 느꼈다.
동생이 이렇게 활기차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본 것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만이었다. 엄마를 잃은 후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한소희는 나이보다 훨씬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한루아가 단순히 3살짜리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었다. 잘 시간이야. 얘들아, 이정숙 여사는 목욕 후 급히 준비된 새 잠옷을 입는 것을 도우며 알렸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야. 그들에게 배정된 스위트룸에는 싱글 침대 2개가 있었지만 한소희는 루아가 낯선 곳에서 혼자 잠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평소처럼 작은 아이는 언니 옆에 바싹 붙어 많은 새로운 것들 속에서 익숙한 편안함을 찾았다. 한소희, 루아가 이미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우리 여기 영원히 있을 거야? 그 질문은 한소희를 당황하게 했다. 3살짜리 아이에게 그렇게 복잡한 합의의 조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당분간은 여기 있을 거야, 응. 휠체어 아저씨가 우리 도움이 필요해. 그 아저씨 착해? 루아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한소희는 망설였다. 이강현은 정확히 착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진지하고 거리를 두며 때로는 그의 강렬함이 무섭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신뢰를 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한소희가 이전에 만났던 몇몇 어른들의 달콤한 거짓말보다 이강현의 차가운 정직함을 선호했다. 그럴 것 같아.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그가 우리를 돕고 있으니 우리도 그를 돕자. 루아는 거의 잠든 채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설명에 만족한 듯했다. 한소희는 동생의 이마에 키스하고 피로에 몸을 맡겨 라벤더 향이 나는 부드러운 침대 시트에 몸을 파묻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치였다. 아이들이 잠든 동안 이강현은 스위트룸에서 깨어 지난 며칠간의 특별한 사건들을 마음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그의 일부는 여전히 자신이 미쳤는지 궁금해했다. 아이들 중 한 명의 불가능한 약속을 바탕으로 2 낯선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고? 어떤 합리적인 사람이라도 그가 조종당하고 있거나 더 나쁘게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 한소희가 자신을 만졌을 때 다리에서 느껴졌던 감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활력을 되찾은 꽃도 그곳에는 통상적인 설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대표님 주무시기 전에 더 필요한 것은 없으십니까? 최민준이 침대로 옮겨가는 그의 야간 루틴을 도우며 물었다. 아니요, 최민준. 가서 쉬세요. 저 간호사는 망설였다. 분명히 더 할 말이 있는 듯했다. 무슨 일이에요? 이강현은 그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아이들에 대한 것입니다, 대표님. 이정숙 여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큰아이 한소희가 동생을 매우 보호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목욕할 때조차도 단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이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죠. 네, 하지만 최민주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그녀는 또한 나이에 비해 매우 성숙해 보입니다. 약 시간표에 대해 묻고 마치 자신이 주된 보호자였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8살짜리 아이에게는 특이한 일입니다. 인생은 우리 중 일부를 제때보다 일찍 성장하게 만들죠. 이강현은 자신의 특권적인 어린 시절과 한소희의 현실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생각하며 대답했다. 최민준이 나가자 이강현은 생각에 잠겨 혼자 남았다. 내일 한소희와의 세션이 시작될 것이다. 그의 일부는 피할 수 없는 실망, 깨진 희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다. 다른 일부 박은서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기적을 필사적으로 믿고 싶어 했다. 첫 번째 세션은 다음 날 저녁 식사 후에 예정되었다. 이강현은 자신의 개인 물리치료실을 그 목적으로 지정했다. 그 공간은 넓고 잘 갖춰져 있었으며 그가 거의 사용하지 않던 최신 장비들이 있었다. 의사들이 쓸모없다고 주장했던 희망의 단순한 상징들이었다. 낮 동안 그는 원격으로 일하며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넥서스 코리아의 긴급 현안을 처리했다. 잠재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또는 엄청난 실망을 안겨줄 경험을 시작하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상적인 루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이정숙 여사의 주에 깊은 시선 아래 저택을 탐험했다. 사무실에서 이강현은 가끔 창밖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루아는 꽃과 나비에 매료되어 정원을 뛰어다녔고 한소희는 작은 보초병처럼 항상 몇 걸음 뒤에서 경계했다. 저녁 7시 조용한 저녁 식사 후 이강현은 물리치료실로 향했다. 최민준이 그를 낮은 침대 중 하나에 눕히는 것을 도운 후
이전 지시에 따라 물러났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강현은 프라이버시를 원했다. 몇 분 후 한소희가 혼자 들어왔다. 이정숙 여사가 사준 단순한 옷을 입고 있었다. 청바지와 연한 파란색 블라우스, 그녀의 검은 머리는 임시로 따아져 있었다. 한루아는 어디 있어요? 이강현이 물었다. 이정숙 여사님이 루아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어요. 시작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한소희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놀라운 자신감으로 다가오며 대답했다.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강현은 커져가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려 애썼다. 한소희는 주위를 둘러보며 환경을 평가했다. 편안하게 누워야 해요. 먼저 아저씨 다리를 만져서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 느껴볼 거예요. 이강현은 순종하며 침대에 누웠다. 그는 운동 반바지를 입어 다리를 드러냈다. 2년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줄어든 다리였다. 한소희는 다가가서 부드럽게 이강현의 허벅지 몇 센티미터 위로 손을 놓았지만 직접 만지지는 않았다. 먼저 느껴볼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강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다. 몇 분 동안 한소희는 허리에서 발까지 그의 다리 위로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을 매핑하는 것처럼. 그녀의 표정은 강렬한 집중을 보여주었고 이마는 약간 찌푸려져 있었다. 무엇을 보고 있어요? 이강현은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물었다. 보는 건 아니에요. 한소희는 여전히 집중하며 대답했다. 느끼는 것에 가까워요. 아저씨 에너지는 여기에 막혀 있어요. 그녀는 허리 부위를 가리켰다. 마치 물이 흐르는 것을 막는 댐처럼요. 아래의 길은 어둡지만 죽은 건 아니에요. 그녀는 마침내 손을 내리고 그가 가리킨 부위에 이강현 피부에 직접 닿았다. 오늘은 작은 통로를 열어볼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즉각적인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주 천천히 얼어붙은 것을 녹이는 것과 같아요. 깨지지 않도록요. 이강현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른 채 준비했다. 처음에는 소녀의 가벼운 손길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점차 접촉 지점에서부터 미묘한 열기가 방출되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열기는 강해져 거의 불편할 정도였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척추 아래쪽에서 강렬한 따끔거림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잠들어 있던 신경을 따라 작은 전기 충격처럼 천천히 아래로 퍼져나갔다. 불쾌하고 거의 고통스러웠지만 역설적으로 반가웠다. 2년 동안 아무런 감각도 없던 곳에서 느껴지는 감각이었다. 작동하고 있어요. 한소희가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막힌 곳을 통해 길을 만들고 있어요. 따끔거림은 더욱 강해져 끊임없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에 가까워졌다. 이강현은 이를 악물고 커져가는 불편함을 견디기 위해 깊이 숨을 쉬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는 통제된 호흡 사이로 물었다. 네. 한소희는 이제 분명히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저씨의 신경이 깨어나고 있어요. 나아지기 전에 더 아플 거예요. 그녀의 말을 확인하듯이 강도는 급격히 증가했다. 이전에는 바늘로 찌르는 듯 했던 것이 근육과 신경을 뚫는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변했다. 이강현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참을 수 없었다. 조금만 더요. 한소희는 스스로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를 격려했다. 그녀의 얼굴은 상당히 창백해졌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강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고통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다시 따끔거림으로 이어서 열기로 변했고 마침내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약해졌다. 한소희는 손을 떼고 즉시 뒤로 비틀거리며 거의 균형을 잃을 뻔했다. 이강현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잊고 본능적으로 그녀를 돕기 위해 일어서려 했다. 한소희, 소녀는 근처 장비 중 하나에 몸을 기대며 숨을 가쁘게 쉬었다. 마라톤이라도 뛴 것처럼 지쳐 보였다. 괜찮아요.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말과는 모순되었다. 그냥 좀 쉬어야 해요. 이강현은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게 당신에게 정확히 뭘 하는 거죠? 한소희는 얼마나 밝혀야 할지 고민하는 듯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마치 제 자신을 조금 주는 것 같아요. 그녀는 마침내 설명했다. 제 에너지를 사용해서 아저씨의 에너지를 깨우는 거예요. 그게 당신을 아프게 하나요? 이강현은 갑자기 아이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에 놀라 물었다. 아프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멈춘 후 대답했다. 그냥 많이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쉬면 다시 괜찮아져요.
이강현은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지만 더 묻기도 전에 한소희는 화제를 바꿨다. 오른발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그녀가 지시했다. 이강현은 발에 집중했다. 2년 동안 그러한 시도는 좌절감만 안겨주었다. 그의 마음은 명령을 보냈지만 그의 몸은 복종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제 강렬하게 집중하며 다시 한번 시도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움직였다.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였다. 움직였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헤이시가, 제가 느꼈어요. 움직였어요. 한소희는 분명히 지쳐 보였지만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내일 더 할 거예요. 그날 밤 이강현은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그 작은 움직임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감사하게 여기지 않을 단순한 것에 경탄했다. 오랫동안 그에게 거부되었던 자신의 몸에 대한 최소한의 자발적 통제는 이제 가장 귀중한 선물처럼 느껴졌다. 다음날 밤에도 세션은 계속되었다. 항상 저녁 식사 후 항상 단둘이서. 각 세션은 비슷한 패턴을 따랐다. 한소희는 이강현의 에너지를 매핑하고 특정 부위에 집중하며 신경 경로를 차단 해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통은 끊임없었고 때로는 거의 참을 수 없었지만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다. 5일째 되는 날 이강현은 양쪽 발의 모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다. 7일째 되는 날 발목의 부분적인 통제력을 얻었다. 10일째 되는 날 한소희가 깃털로 그의 종아리를 만졌을 때 돌아오는 감각을 시험하는 그는 실제로 느꼈다. 그동안 저택의 일상은 점차 아이들의 존재에 적응해갔다. 한루아는 눈에 띄게 피어나고 있었고 체중과 혈색을 되찾았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는 복도를 울리며 오랫동안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곳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한소희는 여전히 나이보다 훨씬 경계심 많고 성숙했지만 가끔 순수한 어린 시절의 순간들을 스스로에게 허용했다. 이강현은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동생과 함께 정원을 뛰어다니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 둘 다 나비를 쫓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진심 어린 미소로 빛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서울에서는 이강현의 장기간 부재가 추측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김지혜는 평소의 신중함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CEO가 고립이 필요한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퍼뜨렸다. 대부분은 질문 없이 설명을 받아들였다. 결국 이강현은 그의 기발한 혁신 방법으로 유명했다. 실제로 이강현은 원격으로 계속 일했지만 강도는 줄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넥서스 코리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생각을 차지했다. 치료 14일째 되는 날 중요한 이정표가 달성되었다. 무릎을 굽혀보세요. 한소희는 특히 격렬했던 세션 후 둘 다 지쳐 있었지만 지시했다. 침대에 누워있던 이강현은 명령에 집중했다. 오랫동안 그의 허리 아래 몸은 미지의 영토와 같았고 그의 의지와 단절되어 있었다. 이제 천천히 센티미터씩 그 영토를 되찾고 있었다. 상당한 노력 끝에 그의 오른쪽 무릎이 몇 도 구부러졌다. 유연하거나 강한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실제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었다. 세상에 이강현은 예상치 못한 눈물이 솟아오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정말 일어나고 있어. 한소희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지만 미소를 지었다. 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강현은 그때 그녀가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 알아차렸다. 단순히 노력 후의 자연스러운 피로가 아니었다. 마치 근본적인 무언가가 그녀에게서 고갈되고 있는 듯한 더 깊은 것이 있었다. 한소희, 잠시 쉬어야겠어요. 그가 갑자기 걱정하며 말했다. 며칠 동안 세션 없이 당신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진전하고 있어요. 지금 멈추면 진행 상황의 일부를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지쳐 보여요? 건강에 좋지 않을 거예요. 한소희는 시선을 피했다. 이강현이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 알아차리는 신호였다.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한소희는 한숨을 쉬고 근처 벤치에 무겁게 앉았다. 그냥 에너지뿐만이 아니에요. 그녀는 마침내 인정했다. 그 이상이에요. 누군가를 치유할 때 제 자신을 조금 주는 거예요. 제 활력의 작은 조각을요. 이강현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활력?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죠? 소녀는 어린아이의 어휘로는
너무 복잡한 것을 설명할 단어를 찾는 듯했다. 마치 시간 같아요. 생명 시간 알겠어요? 제가 치유할 때 제 것이 될 시간을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작은 상처 같은 것을 치유할 때는 아주 조금만 써요. 하지만 아저씨, 다리처럼 큰 것을 치유할 때는 그 의미가 이강현에게 주먹처럼 다가왔다. 당신은 나를 치유하기 위해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말인가요? 한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며칠, 어쩌면 더 길지도 몰라요. 이강현은 공포의 파도를 느꼈다. 아이가 문자 그대로 자신의 생명 시간을 희생하여 자신을 돕고 있다는 생각은 그가 거의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이제 그만해요. 그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더 이상 세션은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룬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아저씨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한소희가 항의했다. 발가락을 움직이고 무릎을 조금 구부릴 수는 있지만 걷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상관없어. 이강현은 반박을 용납하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이 휠체어에서 2년을 살아남았고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어. 내 허영심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한소희는 놀라운 강도로 그를 응시했다. 아저씨의 허영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약속 때문이에요. 아저씨는 우리에게 집을 주었고 루아를 돌보고 있어요. 저는 제 몫을 해야 해요. 약속은 바뀌었어. 이강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너희는 세션을 계속하든 안 하든 필요한 만큼 여기에 머물 수 있어. 소녀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자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엄마는 항상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강현은 어린 나이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고한 원칙을 지키는 그 아이의 위험에 감탄했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자선이 아니야, 한소희. 공정한 교환이야. 당신은 이미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었어.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감각과 움직임을 내게 돌려주었어. 그것은 지붕과 음식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 한소희는 더 논쟁하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피로가 이겼다. 그녀의 어깨는 잠시 항복하듯이 내려앉았다. 적어도 더 천천히 계속할 수 없나요? 그녀가 제안했다. 일주일에 한 번, 어쩌면 그러면 제가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아저씨는 계속 나아질 수 있잖아요. 이강현은 망설였다. 유혹은 엄청났다. 결국 완전히 움직임을 회복하고 다시 걷는다는 전망은 그가 희망을 포기했던 꿈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진정한 대가를 알게 되었으니 내일 생각해보자. 그가 마침내 허락했다. 지금은 쉬어. 명령이야. 한소희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네, 대표님. 최민준이 그를 휠체어로 다시 옮기는 것을 돕는 동안 이강현은 상황의 아이러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2년 동안 그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의료센터에서 치료법을 찾았고 유명한 전문가와 최첨단 기술에 수백만 달러를 썼다. 그런데 이제 그 답은 고아 소녀를 통해 어떤 과학적 설명도 거부하는 선물로 다가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선물의 덱에 대한 폭로였다. 어떻게 한소희의 생명을 대가로 건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도덕적 딜레마가 그를 괴롭혔다.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이강현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침대 옆 서랍에 보관했던 박은서의 초상화를 꺼냈다. 사고 며칠 전에 찍은 그들의 마지막 사진이었다. 엘리사,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사랑했던 여인의 웃는 사진에 속삭였다. 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는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진을 보면서 그는 박은서가 항상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인생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해 불가능한 선택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녀는 물리치료사였고 사람들이 움직임과 독립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헌신했다. 그 누구보다 이 딜레마의 의미를 더 잘 이해했을 것이다. 이강현은 사진을 옆에 두고 잠이 들었다. 그의 마음은 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했다. 그가 몰랐던 것은 그의 결정이 곧 예상치 못한 새로운 요소로 인해 복잡해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다시 걷고 싶은 열망과 한소희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부 사이의 긴장은 이강현에게 그가 예상치 못했던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불안한 꿈을 꾼 다음 날 아침, 그는 치유 세션에 대한 어떤 최종 결정도 미루기로 했다. 대신 소녀들과 그들의 필요에 대해 더 배우는 것과 같은 더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일에 집중했다.
둘 중 누가 학교에 다녔던 적이 있니? 아침 식사 중에 한소희에게 물었다. 그는 루아가 접시에 있는 과일로 작은 파파야와 바나나 조각으로 작은 탑을 쌓으며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소희는 숟가락으로 시리얼을 휘저으며 망설였다. 엄마가 아프기 전에 잠시 다녔어요. 그 후로는 엄마와 루아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야 했어요. 이강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린 나이에 그렇게 큰 책임을 짊어졌던 그 아이에 대한 새로운 감탄을 느꼈다. 좋아했니? 학교 말이야. 한소희의 얼굴이 살짝 밝아졌다.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선생님이 제가 빨리 배운다고 하셨어요.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했니? 과학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식물, 동물, 그리고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이강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단순히 거처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한소희에게 보답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랐다. 다시 공부하는 건 어때? 개인 교사를 여기에 오게 하거나 아니면 인터랙터리슨 안 돼요. 한소희의 대답은 즉각적이고 경계심 가득했다. 낯선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루아를 혼자 두고 학교에 가는 것도 원치 않아요. 이강현은 그 반응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알아차렸다. 세상은 한소희에게 일시적인 분리조차도 영구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떠난 사람들은 항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어.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만약 너희 둘이 함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헤어지지 않고. 한소희는 그 생각을 고려하는 듯했다. 그럼 좋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한. 그럼 결정됐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여기서 바로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어. 루아가 첫 글자를 배우는 동안 너는 네 수준에 맞춰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그 제안은 한소희의 눈에 진정한 빛을 가져다 주었다. 이강현이 거의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는 동생을 돌보는 것 외에 그 소녀에게는 자신만의 즐거움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부가 그중 하나인 듯했다. 그날은 새로운 에너지로 흘러갔다. 이강현은 여러 차례 전화하여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책, 학용품, 교육 장비 배송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열정에 놀랐다. 넥서스 코리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일에 그렇게 완전히 몰두한 것이 얼마만이었던가. 오후에는 양평의 온화한 햇살을 즐기며 테라스에서 일하기로 했다. 거기서 그는 이정숙 여사의 감시 아래 정원에서 노는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 장면의 평범함에는 최면을 거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다. 두 아이가 뛰고 웃고 어린 시절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으로 세상을 탐험하는 모습. 마치 사고가 없었다면 그의 삶이 될 수도 있었던 삶으로 향하는 창문과 같았다. 이강현은 오랫동안 처음으로 다른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다. 어쩌면, 단지 어쩌면 일과 비통함 이상의 것이 있는 미래를. 그 가능성은 너무나 새롭고 예상치 못해서 거의 그를 두렵게 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려 생각을 방해했다. 김지혜였다만 대표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이 사회에서 대면 회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화상 회의 참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했고 대표님의 물리적 참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강현은 눈살을 찌푸렸다. 주로 외국인 투자자와 일부 고위 임원으로 구성된 넥서스 코리아 이사회는 그의 일정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의 참석을 고집한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안건은 뭐죠? 공식적으로는 아시아 시장 확장 논의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김지혜는 망설였다. 일부 이사들이 대표님의 리더십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장기간의 부재를 감안할 때 말입니다. 이강현은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매일 원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훌륭합니다. 대체 무엇을 더 원한다는 거죠? 주로 가시성입니다. 김지혜는 항상 직설적이었다. 대표님은 회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강현, 기술혁명 뒤에 카리스마 있는 천재였습니다. 사고 후에 은두는 이해되고 존중되었지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강현은 좌절감에 머리를 쓸어 넘겼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양평의 피난처에서 넥서스 코리아와 같은 규모의 회사를 무기한으로 지휘할 수는 없었다. 거기에 갈 거라고 전하세요.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리고 김지혜 씨, 서울에 있는 내 펜트하우스를 준비하세요. 며칠 동안 시내에 머물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이강현은 며칠 동안 아이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생각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걱정스러웠다. 한소희는 이제 그를 믿었고 어떤 폭이라도 그들이 쌓기 시작한 깨지기 쉬운 유대감을 깨뜨릴 수 있었다. 나중에 저녁 식사 중에 그는 한소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해. 원격으로 해결할 수 없는 회사 일 때문이야. 한소희는 즉시 긴장했고 그녀의 자세는 미묘하게 더 방어적으로 변했다. 얼마나 오래요? 그녀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 했지만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며칠, 길어야 일주일 정도. 이정숙 여사님과 최민준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언제든 전화로 연락할 수 있어. 우리가 여기 머물 수 있어요. 돌아올 거예요? 질문은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다. 이강현은 마음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는 얼마나 여러 번 어른들에게 버려지거나 실망했기에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일까? 한소희, 나를 봐. 그가 부드럽게 부탁했다. 소녀가 눈을 들자 그는 계속 말했다. 나는 일 때문에 가는 거야. 다른 건 없어. 여기는 이제 너희 집이고 너희가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어. 나는 항상 돌아올 거야. 약속해. 한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염려가 남아 있었다. 세시언은요? 잠시 쉴 거야. 너는 쉬어야 하고 우리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어. 소녀는 항의하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참았다. 8살이었지만 논쟁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한 직관이 있었다. 이강현이 서울로 떠나는 아침, 아이들은 헬리콥터까지 그를 배웅했다. 루아는 늘 그렇듯이 자발적으로 헬리콥터에서 내리자마자 그에게 달려와 이정숙 여사의 항의를 완전히 무시했다. 달라왔다. 선물 가져왔어?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물었고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이강현은 웃었다. 가슴에 이상한 온기가 느껴졌다. 물론이지. 저 상자 안에 있어. 루아가 선물 상자를 탐험하러 달려가는 동안 상자 안에는 인형, 화려한 어린이 책, 작은 교육용 태블릿 등이 있었다. 이강현은 한소희를 찾았다. 그녀는 멀리서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이강현은 그녀가 숨기려 했던 안도감을 보았다. 그가 약속대로 돌아왔다는 조용한 확인이었다. 안녕, 한소희. 그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가며 인사했다. 너를 위한 것도 가져왔어. 그는 조심스럽게 포장된 꾸러미를 그녀에게 건넸다. 한소희는 조심스러운 손가락으로 그것을 열었고 과학 서적 모음, 하드커버 공책, 그리고 고품질 학용품으로 가득 찬 책꽂이가 드러났다. 고마워요. 그녀는 눈으로 책 제목들을 훑어보며 분명한 관심을 보였다. 내일 너의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강현이 제안했다. 어때? 한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마침내 지었다. 정말 좋아요.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이강현은 최민준과 이정숙 여사와 함께 사회복지사의 방문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집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가 지시했다. 아이들 방은 정리되어 있고 깨끗한 옷, 정돈된 장난감. 마치 아이들이 몇 주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여기 살아온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미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정숙 여사가 보장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식사 예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은 루아는 빨리 배우고 있어요. 옷은요? 이강현이 물었다. 흥분한가요? 모든 계절에 적합하게 두 아이 모두에게 완벽한 옷장을 준비했습니다. 집사님이 대답했다. 대표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요. 이강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합니다. 최민준, 제 상태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제가 휠체어에 앉아 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님의 독립성에 대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제안했다. 그리고 집의 개조가 모든 것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도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또한 이강현은 망설였다. 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제 스스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주목하도록 해주세요. 최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다. 딸의 움직임이 소녀와의 세션 없이도 계속 좋아졌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이강현은 이 발전에 똑같이 놀라며 확인했다. 되어 느리지만 진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풀렸고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을 따르는 것 같아요. 간호사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롭군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회의 후 이강현은 지쳤지만 여전히 정신이 또렷한 채로 방으로 향했다. 그는 복도에서
아이들 방 문 앞에 멈춰 서서 잠시 귀를 기울였다. 완전한 침묵. 그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계속 걸어가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반성했다. 이제 그를 차지하는 걱정들은 한 달 전과 너무나 달랐다. 이전에는 그의 집착은 회사에, 사고가 그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되찾는 데 있었다. 이제 그의 생각은 우연히 아니면 운명적으로 그의 삶에 들어온 두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그는 거의 잊었던 감각을 다시 느꼈다. 희망이었다. 단지 다시 걸을 희망뿐만 아니라 더 크고 깊은 무언가에 대한 희망, 정말 살 가치가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이었다. 이강현이 몰랐던 것은 이 희망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시험받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신중하게 계획하는 동안 그들이 쌓기 시작한 깨지기 쉬운 행복을 위협할 힘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의 방문. 아침은 양평 특유의 안개와 함께 밝아왔고 저택을 세상과 고립시키는 듯한 영묘한 장막으로 감쌌다. 이강현은 가장 중요한 사업회의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불안감을 느끼며 일찍 일어났다. 이정숙 여사는 자신을 능가했다. 집은 깨끗하게 빛났고 레몬과 라벤더의 은은한 향이 공기 중에 퍼졌으며 아침 식사는 발코니 테이블에 은은하지만 따뜻한 우아함으로 차려져 있었다. 아이들은 준비되었나요? 이강현은 휠체어를 조작하여 테이블로 가며 물었다. 한소희가 루아 옷 입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대답했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스스로 하겠다고 고집했어요. 이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소희는 항상 어린 동생에 대한 책임을 졌고 그것은 깊이 뿌리 박힌 습관으로 바꾸기 어렵고 어쩌면 불필요할 수도 있었다. 몇 분 후 두 아이가 나타났다. 루아는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연한 파란색 드레스와 어울리는 발레 플랫을 신고 있었고 머리는 드레스와 어울리는 리본으로 조심스럽게 빗겨져 있었다. 한소희는 청바지와 더 진한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흠잡을 데 없이 따아져 있었다. 둘 다 공식 사진을 찍을 준비가 된 것처럼 단정했다. 정말 예쁘구나. 이강현이 진심으로 칭찬했다. 루아는 드레스를 뽐내며 빙글빙글 돌았고 칭찬에 분명히 기뻐했다. 한소희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드러났다. 아침 식사 중에 이강현은 아이들에게 다가올 일에 대해 준비시키려 했다. 오늘 오시는 분은 많은 질문을 하실 거야. 그가 설명했다. 그분은 너희가 여기서 행복하고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만약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면요. 한소희가 마침내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을 입 밖으로 냈다. 그분은 그럴 권한이 없어. 이강현이 안심시켰다. 기껏해야 판사님께 권고할 수 있을 뿐이야. 그리고 나는 그분이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함께 지내고 있는지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해.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은 자신의 자신감의 반영이라기보다는 한소희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이강현은 그 방문이 결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정적인 평가가 그의 연구 보호 신청을 심각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다. 현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다. 이강현은 심호흡을 하고 휠체어에서 자세를 바로잡은 후 최민준에게 문을 열라고 신호했다. 법원에서 지정된 사회복지사 박선아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엄격하게 묶은 회색 머리와 얇은 태안경 뒤에 예리한 눈을 가졌다. 그녀는 단순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이강현 씨, 안녕하세요. 그녀는 격식 있게 인사했다. 서울가정법원 아동청소년과 박선아입니다. 환영합니다, 박선아 씨. 이강현은 손을 내밀며 대답했다. 들어오시죠. 사회복지사는 단호하고 전문적인 악수를 받아들였고 이강현을 거실로 따라가면서 이미 주변 환경을 평가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한소희와 한루아입니다. 그가 소개하며 소파에 앉아 기다리던 아이들을 가리켰다. 그들의 자세는 너무 뻣뻣해서 작은 조각상처럼 보였다. 박선아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표정은 약간 부드러워졌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요. 늘 더 자발적인 루아는 미소로 화답했다. 한소희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그녀의 눈은 사회복지사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두 분, 박선아 씨에게 방을 보여드리는 건 어떠세요? 이강현이 제안했다. 분명히 어디서 주무시는지 보고 싶으실 겁니다. 박선아는 그 제안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사회복지사를 복도로 안내하는 동안 이강현은 방에 조용히 머물러 있던 최민준과 긴장된 시선을 교환했다. 집 구경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박선하는 아이들 방, 아이들에게 맞춰 개조된 욕실, 이강현이 임시로 만든 작은 공부방, 심지어 부엌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이정숙 여사와 아이들의 식사에 대해 간략하게 대화했다. 거실로 돌아온 박선하는 아이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표준 절차입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책임 있는 어른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소희가 혼자 신문당한다는 생각은 그를 걱정시켰다. 그 소녀는 똑똑했지만 자신의 비밀스러운 재능을 극도로 보호했다. 만약 그녀가 치유 세션에 대해 언급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소희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선아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녀는 이강현을 바라보았고 그는 격려하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사회복지사를 따라 공부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20분은 이강현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루아는 인형을 가지고 무심하게 놀고 있었고 공기 중의 긴장감에는 아랑곳 앉는 듯했다. 반면 그는 헛되이 책에 집중하려 애썼다. 마침내 한소희가 다시 나타났고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박선아가 뒤를 따랐다. 이제 루아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가 물었다. 작은 아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박선아의 손을 잡고 깡총거렸다. 둘만 남자. 이강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한소희를 바라보았다. 어땠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한소희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여기서 사는 게 어떤지, 행복한지, 아저씨가 우리를 잘 돌봐주는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니? 진실을 말했어요. 한소희는 간단히 대답했다. 루아가 아플 때 아저씨가 우리를 구해줬다고요. 여기서 음식도 있고 깨끗한 옷도 입고 함께 지낼 수 있다고. 아저씨가 매일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이강현은 잠시 안도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세션에 대해 언급했니? 한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우리 비밀이에요. 루아와의 인터뷰는 더 짧았고 반쯤 열린 문틈으로 이강현은 가끔 작은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좋은 징조라고 그는 생각했다. 마침내 박선아가 루아와 함께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전문적으로 중립적이었고 읽을 수 없었다. 이강현 씨, 이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요청했다. 이강현은 최민준에게 아이들을 정원에서 놀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박선에게는 안락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가 둘만 남자마자 직접적으로 물었다. 박선아는 안경을 고쳐 쓰고 대답하기 전에 태블릿의 메모를 잠시 확인했다. 이강현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특이합니다. 상당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독신 남성이 갑자기 이전에 가족 관계가 전혀 없는 두 아이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철저히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에도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부터 시작하죠. 왜 이 아이들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그 질문은 예상되었지만 한소희의 특별한 재능을 언급하지 않고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이강현은 진실의 편집된 버전을 선택했다. 우연한 만남이 의미 있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하던 레스토랑의 큰아이가 폐렴으로 심하게 아픈 루아를 안고 들어와 도움을 애원했습니다. 그 상황에 무언가, 그녀의 용기, 절망, 세상에 홀로 남겨진 두 아이의 불공평함은 사고 이후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 안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이강현은 잠시 멈춰 그의 삶을 바꾼 그날 밤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아픈 동생을 안고 낯선 사람들에게 도움을 애원하는 8살짜리 소녀의 용기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최선을 다해 치료받도록 했습니다. 루아의 회복 기간 동안 저는 아이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고아였고 알려진 친척도 없었으며 한소희는 나이보다 훨씬 많은 동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가끔 메모를 했다. 그래서 저는 임시보호를 신청했고 그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편안함뿐만 아니라 다행히도 제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정서적 안정, 적절한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이 함께 지낼 수 있다는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항상 한소희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강현은 사회복지사 옆에 있는 특별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잠시 바라본 후 계속 말했다. 제 상황이 특이하다는 것을 압니다, 판사님. 저는 독신이고 2년 전 사고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뛰어난 지원팀과 아이들의 복지를 보장할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한소희와 한루아는 제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고 저는 그들이 제 보살핌 아래 머무르는 것이 그들에게 최선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판사는 감사를 표한 후 한수진에게 발언을 요청했다. 그녀는 눈에 띄게 긴장했지만 단호하게 일어섰다. 판사님, 저는 한소희와 한루아에 돌아가신 어머니 김미영의 언니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포르투갈에서 일하며 언니와 아이들을 돕기 위해 돈을 보냈습니다. 김미영이 아팠을 때 저는 돌아오려고 했지만 비자와 고용 계약 문제로 즉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한수진은 잠시 멈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마침내 상황을 해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언니가 세상을 떠났고 조카들은 보육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찾기도 전에 이분에게 임시 보호를 맡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강현을 가리켰고 그녀의 얼굴에는 한 줄기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이강현 씨가 제 조카들이 필요할 때 도와준 관대함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진정한 가족입니다. 저는 그들을 돌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립병원에서 안정적인 간호사 직업과 적절한 아파트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묶어주는 혈연 관계입니다. 한소희와 한루아는 그들의 가족에게 속합니다. 판사님, 판사는 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져주고 교육, 일상생활, 미래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 사항을 물었다. 양측 변호사도 각 의뢰인을 지지하는 법적 주장을 펼칠 기회를 가졌다. 마침내 강지은 판사는 이제 아이들과 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 법원에서 지정한 사회복지사 그리고 아이들만이라고 발표했다. 이강현은 한소희와 한루아가 옆방으로 안내될 때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아이들이 판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다음 20분은 이강현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휠체어에 앉아 그는 방 건너편에 있는 한수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불안해 보였고 핸드백 끈을 불안하게 만지고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강현은 그들의 표정을 읽으려 했다. 루아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평온했다. 한소희는 늘 그렇듯이 얼굴을 조심스럽게 중립적으로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은 마치 그를 안심시키려는 듯 즉시 이강현의 눈을 찾았다. 판사는 다시 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전문적인 얼굴은 개인실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 미성년자까지 모두의 의견을 들은 후 저는 예비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발표했다. 이것은 한수진 씨가 대표하는 생물학적 유대감과 이강현 씨가 대표하는 확립된 복지 사이의 균형을 포함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방전, 채가 숨을 죽이는 듯했다. 한국 법률은 가능한 한 적절한 경우 아이들이 생물학적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또한 모든 결정의 지침, 원칙이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계속하기 전에 아이들을 직접 바라보았다. 한소희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망과 필요에 대해 인상적인 명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동생과의 분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현재 보호자와 함께 머무르는 것을 강하게 선호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강현은 희망의 섬광을 느꼈지만 판사의 여전히 중립적인 표정으로 인해 빠르게 희석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한수진 씨는 자신의 혈연 관계, 최근의 재정적 안정, 그리고 돌아가신 언니의 기억을 살려 조카들을 돌보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춰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듯했다. 제시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한소희와 한루아의 보호권은 이강현 씨에게 90일 동안 임시로 유지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한수진 씨의 감독회 점진적인 방문이 이루어지고 그 빈도와 기간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강현은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가 기대했던 영구 보호권은 아니었지만
그가 두려워했던 즉각적인 상실도 아니었다. 이 기간이 끝날 때 우리는 생물학적 이모와의 아이들의 적응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복지 상태를 고려하여 영구보호권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심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수진은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체념한 듯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아마도 현재 상황에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설명하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판사가 덧붙였다. 비공개 대화에서 한소희는 어떤 미래의 어레인지먼트에서도 동생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한 특별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호권에 대한 최종 결정과 관계없이 자매는 어떤 상황에서도 분리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결정합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완료되고 감독 방문 일정이 정해지자 심리는 종료되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이강현과 아이들은 한수진과 얼굴을 마주했다. 긴장된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한수진은 살짝 몸을 굽혀 한소희의 눈높이에 맞췄다. 정말 많이 컸구나. 그녀는 부드럽지만 억눌린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를 닮았어. 한소희는 대답하지 않고 루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한수진은 그 다음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 루아, 내가 떠날 때는 아기였어. 길에서 너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을 거야. 루아는 늘 더 개방적이고 호기심 많았기에 이모의 얼굴을 살폈다. 이모가 엄마를 알았어요? 이모가 우리를 엄마 보러 데려다 줄 거예요? 그녀는 심지어 이강현과 한소희까지 놀라게 하는 질문을 했다. 한수진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야애야. 그녀는 내 언니였어. 우리는 아주 친했지. 엄마 사진 있어요? 루아가 물었고 이강현과 한소희 모두를 놀라게 했다. 몇 장 있어. 한수진이 대답했다. 네가 방문할 때 보여줄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여 그 순간을 방해했다. 이강현은 아이들과 함께 타기 전에 한수진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양평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조용했다. 루아는 하루의 강렬함에 지쳐 빠르게 잠들었다. 한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분명히 느껴지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반영되었다. 오늘 정말 용감했어. 이강현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한소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드문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법적 절차를 넘어서는 복잡한 질문이었다. 이강현은 늘 그렇듯이 정직함을 선택했다. 판사님이 결정한 대로 이모가 정기적으로 우리를 방문할 거야. 너희는 이모를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이모도 너희를 더 잘 알게 될 거야. 3개월 후 판사님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결정할 거야. 만약 그분이 우리가 한수진 이모와 함께 가야 한다고 결정하면요? 이강현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 가능성은 현실이었고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 법적 결정을 존중할 거야. 그가 어렵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연락을 끊지 않을 거야. 비록 더 이상 나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네가 원한다면 나는 항상 너희 삶의 일부가 될 거야. 한소희는 그녀를 특징짓는 진지함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판사님께 아저씨가 우리를 구해줬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잠시 후 밝혔다. 루아가 아플 때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집을 주셨는지, 매일 새로운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말했어요. 그 말 고마워. 이강현은 진심으로 감동받아 대답했다. 아저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도 말했어요. 한소희는 거의 속삭이듯이 덧붙였다. 보육원에서도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항상 강해야 했고 책임져야 했어요. 아저씨와 함께 있으면 때로는 그냥 아이일 수 있어요. 그 말은 이강현에게 깊이 와닿았다. 그것은 한소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일 것이다. 그와 함께라면 그녀에게 삶이 강요했던 조기 책임의 무게를 가끔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 말은 나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 한소희, 저택으로 돌아온 후 삶은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들 위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미래의 불확실성, 곧 시작될 감독 방문, 3개월 후에 내려질 최종 결정. 이강현은 불안감을 다루는 방법으로 일에 몰두하면서도 매일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한소희는 마치 이강현의 완전한 회복이 그들이 함께 지내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보장할 것이라고 믿는 듯 치유 세션에 더욱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소희,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그는 특히 격렬했던 세션 후, 소녀를 창백하고 떨리게 만든 세션 후에 말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어. 충분하지 않아요. 그녀는 고집스럽게 대답했다. 판사님이 결정할 때 아저씨가 걷고 있기를 원해요. 판사님이 보시기를 원해요. 이강현은 그때 한소희의 계획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가 다음 심리에서 걸을 수 있다면 그가 그들에게 최고의 보호자임을 반박할 수 없이 증명할 것이라고 믿었다. 한소희, 들어봐. 그가 부드럽게 소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판사님의 결정은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지 걷고 있는지에 따라 내려지지 않을 거야. 너와 루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될 거야. 하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주장했다. 아저씨가 걸을 수 있다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 내 건강을 대가로? 절대 안 돼.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해 이야기했어. 한소희는 좌절감에 시선을 피했다. 이강현은 그때 그녀가 그를 돕거나 판사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는 단순한 소망, 이상의 것이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걱정이 있는 거지, 그렇지? 소녀는 망설이다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한수진 이모.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마치 그 말이 너무 어렵기라도 한 것처럼. 그분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강현은 한소희가 몇 년 전 이모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이모와 함께 살게 되면 내 재능을 숨겨야 할까봐 두려운 거니? 아니면 더 나쁘게 돼요. 한소희가 중얼거렸다. 만약 제가 아저씨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모가 알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요? 그들은 저를 연구하고 테스트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녀의 작은 몸은 마지막 단어를 말하며 떨렸다. 이강현은 맹렬한 보호 본능을 느꼈다. 한소희의 두려움은 완전히 타당했다. 현재 세상에서 그녀의 능력과 같은 것을 가진 사람은 즉시 과학 연구의 대상, 의학적 호기심, 어쩌면 착취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비밀은 나와 함께라면 항상 안전해. 그리고 비록 결국 너희가 이모와 함께 살게 된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 삶에 함께 할 것이고 여전히 너희의 보호자가 될 거야. 한소희는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위로의 말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였다. 다음 몇 주 동안 판사가 정한 대로 감독 방문이 시작되었다. 한수진은 사회복지사와 동행하여 저택에 와서 정원이나 거실에서 조카들과 몇 시간을 보냈다. 처음 몇 번의 방문은 긴장되고 불편했다. 한소희는 거리를 유지하고 경계했으며 이모의 질문에 단음절로 대답했다. 루아는 자연스럽게 더 개방적이었고 특히 한수진이 약속했던 어머니의 사진을 가져온 후 점차 한수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강현은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며 자신의 평가에서 공정하려고 노력했다. 한수진은 조카들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황과 특히 한소희의 냉담함에 분명히 불편해했다. 그는 한수진이 큰 조카를 향해 걱정스러운 시선을 던지는 순간들을 포착했고 과거의 사건들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세 번째 방문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강현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모와 함께 정원에 있었다. 그때 그는 비명 소리를 들었다. 깜짝 놀란 그는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따라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나갔고 걱정스러운 장면을 발견했다. 루아는 작은 연못 근처에 넘어져 울고 있었고 무릎에 난 상처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다. 한수진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손수건으로 상처를 압박하며 그녀를 달래려 애쓰고 있었다. 한소희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얼어붙은 채 패닉에 빠진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야? 이강현은 빠르게 다가가며 물었다. 연못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졌어요. 한수진이 설명했다. 상처가 깊어 보이지는 않지만 제대로 소독해야 할 거예요. 이강현은 한소희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녀의 눈이 한수진의 손수건을 물들인 피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즉시 소녀의 딜레마를 이해했다. 그녀의 본능은 동생을 치유하는 것이었지만 이모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한소희,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꽹köng. 루아는 괜찮을 거야. 소녀는 눈을 깜빡이며 정신을 차리고 집 안으로 달려갔다. 한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도피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항상 그랬어요. 그녀는 루아를 안아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너무 강렬하고 너무 이상해요.
어릴 때도 피를 보면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이강현은 그 말에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평정을 유지했다. 아이마다 스트레스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한소희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루아를 안으로 데려갔고 이정숙 여사는 즉시 상처를 닦고 치료했다. 작은 아이는 특히 통증에 대한 특별한 약으로 아이스크림을 제공받자 금방 진정되었다. 이강현은 한소희를 그녀의 방에서 발견했다. 침대에 앉아 무릎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 이봐. 그가 반쯤 열린 문을 가볍게 두드린 후 부드럽게 들어서며 말했다. 루아는 괜찮아. 그냥 작은 상처였어. 한소희는 얼굴을 들었고 그녀의 눈은 억눌린 눈물로 빛났다. 제가 고쳐줄 수 있었어요. 몇 초 만에 고통도 없고 흉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알아. 그가 휠체어를 침대 가까이로 옮기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한소희는 좌절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이모가 거기 있었고 보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그랬다면 이모는 저를 괴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다시. 한소희 들어봐. 이강현은 소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네오는 괴물이 아니야. 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내 이모는 그녀는 특정한 믿음, 특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랐어.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모와 함께 갈 수 없어요. 한소희는 갑작스러운 단호함으로 선언했다. 거기서는 결코 제 자신이 될 수 없을 거예요. 항상 숨기고 가장해야 할 거예요. 이강현은 그녀의 말에 담긴 책임감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자신과 함께 있기를 필사적으로 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공정하게 평가해야 했다. 하루하루 생각해보자. 그가 제안했다. 최종 결정까지 아직 몇 주가 남아있어. 그날 밤 늦게 아이들이 잠들고 한수진과 사회복지사가 떠난 후 이강현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그의 주치의 이현우 박사였다. 이강현 씨, 급히 만나야겠습니다. 의사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최근 검사에서 특이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특이하다는 거죠? 이강현은 뱃속에서 조여드는 느낌을 받으며 물었다. 직접 논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내일 진료실로 오실 수 있습니까? 이강현은 동의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커져가는 불안감을 느꼈다. 어떤 검사 결과가 그렇게 긴급한 방문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는 이정숙 여사와 최민준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서울에서 볼 일이 있어 밤에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소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항상 뭔가 잘못되었을 때를 느끼는 듯했다. 하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이현우 박사의 진료실에서 이강현은 평소와 다른 격식으로 맞이했다. 수년 동안 그를 치료했고 보통은 친근한 어조를 유지했던 의사는 이상하게 긴장해 보였다. 이강현 씨, 그가 처음 인사를 나눈 후 말을 시작했다. 당신의 MRI 검사에서 솔직히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이강현의 척추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2년 전 사고 직후에 찍은 첫 MRI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완전한 손상이 있습니다. 그는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신경이 완전히 절단되어 마비가 설명됩니다. 이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이 이미지들을 본 적이 있었고 다시는 걷지 못할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의사가 계속 말했다. 지난주에 찍은 MRI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눈으로도 차이가 분명했다. 이전에는 명확한 단절이 있었던 곳에 이제는 끊어졌던 것을 다시 연결하는 가는 필라멘트와 같은 다리 구조가 있는 듯했다. 이것은 신경 재생입니다. 의사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로 설명했다. 아이론적으로는 이 정도의 속도로는 불가능해야 합니다. 전문가들과의 상담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강현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표정은 중립을 유지했다.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당신의 움직임 회복이 단순히 집중적인 치료나 적응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신경이 문자 그대로 다시 연결되고 척수 손상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재생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의 시선이 강렬했다. 이강현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실험적인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해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저에게 알리지 않은 비전통적인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그 질문은 많은 암시를 담고 공중에 떠 있었다. 이강현은 빠르게 자신의 선택지를 고려했다. 실험적인 치료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더 많은 질문과 더 많은 조사를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진실, 한소희의 기적적인 재능은 그가 결코 드러내지 않을 것이었다. 이현우 박사님, 당신은 수년 동안 제 의사였습니다. 저를 믿습니까? 의사는 그 질문에 놀란 듯했다.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발견들을 절대 비밀로 유지해 주십시오. 제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과학 논문, 다른 전문가들과의 상담은 없습니다. 의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분명히 불편해 보였다. 이강현 씨, 우리는 척수 손상 치료를 혁신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도울 잠재력이 그것을 이해합니다. 이강현이 말을 잘랐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 논의를 다시 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완전한 기밀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현우 박사는 오랫동안 그를 살피더니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강현 씨, 세상은 당신의 회복을 알아차릴 겁니다. 사람들은 질문할 것이고 전문가들은 추측할 겁니다. 영원히 비밀로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강현은 의사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회복이 이 속도로 계속된다면 무기한으로 숨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양평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강현은 그 발견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그것은 그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한소희의 재능은 실제였고 측정 가능했으며 모든 면에서 비범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그녀에게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 만약 의료계가 그의 회복의 진정한 원천을 알게 된다면 그 소녀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은 그를 공포에 떨게 했다. 한소희는 실험실의 기니피그, 연구되고 해부될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보호 사생활, 정상적인 어린 시절, 그녀의 독특한 상황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가장 정상적인 을 누릴 자격이 있는 아이였다. 그의 마음속에 결정이 굳어졌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소희를 보호해야 했다. 비록 그것이 다시는 치유 세션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영원히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실에서 아이들을 발견했다. 루아는 하루 종일 뛰어논 후 지쳐서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한소희는 그녀 옆에서 그가 준 과학책 중 하나를 읽고 있었다. 안녕. 그는 루아를 깨우고 싶지 않아 부드럽게 인사했다. 한소희는 눈을 들고 그를 항상 놀라게 하는 통찰력으로 그를 살폈다.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워 보여요. 이강현은 망설이다 부분적으로 솔직하기로 했다. 의사들이 내 상태가 나아지는 것을 알아차렸어. 질문들을 하고 있어. 한소희의 눈은 놀라움에 크게 뜨였다. 죄여시대에 말했어요? 물론 아니지. 그가 빠르게 안심시켰다.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해. 어쩌면 당분간 세션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한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알겠어요. 이미 많이 나아졌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강현을 깊이 감동시키는 성숙한 수용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소희는 위험과 결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해해 주어서 고마워.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한소희는 책을 덮고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표시했다. 하나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뭐든지. 만약 판사님이 우리가 한수진 이모와 함께 가야 한다고 결정하면 아저씨는 여전히 우리를 보고 싶을 거예요? 그 질문의 취약성은 이강현의 마음을 거의 산산조각 낼 뻔했다. 한소희 잘 들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판사님의 결정이 어떻든 나는 항상 너희를 내 삶에 원할 거야. 너희 둘은. 그는 망설였다.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 애썼다. 너희는 내게 일어난 일 중 최고야. 한소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진지한 얼굴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희귀하고 소중한 미소 중 하나였다. 이상한 일을 하는 이상한 아이인데도요? 그녀는 드물게 자조적인 유머를 보이며 농담했다. 정확히 너 자신이기 때문에 더 그래. 이강현은 완전한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날 밤 저택이 조용해지는 동안
이강현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깨어 있었다. 2달도 채 안 되어 판사는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아이들을 잃을 가능성은 끊임없는 고통이었지만 그는 한소희와 한루아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려 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알 수 없었던 것은 운명이 그의 이야기에 아직 극적인 반전을 숨기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한소희의 비범한 재능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반전이었다. 최종 심리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판사가 정한 3개월 동안 감독 방문은 계속되었고 결과는 엇갈렸다. 루아는 한수진 이모와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그녀가 실제로 알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반면 한소희는 거리를 유지하고 조심스러웠으며 예의 바르지만 내성적이었는데 이는 한수진을 분명히 좌절시켰다. 이강현은 복잡한 감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자신과 함께 두기를 필사적으로 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카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생물학적 이모와 싸우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인지 자문했다. 그의 생각은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 방해받았다. 신음과 억눌린 비명 사이의 소리였다. 즉시 경계하며 이강현은 휠체어를 복도를 따라 최대한 빨리 움직였다. 방에 들어서자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한소희를 발견했다. 그녀는 극도로 창백했고 코에서 한 줄기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루아는 그녀 옆에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소희가 아파요. 작은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렸다. 이강현은 심장이 빠르게 뛰며 급히 다가갔다. 한소희,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녀는 손등으로 피를 닦으며 대답했다. 그냥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이강현은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과 그녀의 호흡이 얕아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의사를 부를 거야. 안 돼요. 한소희가 격렬하게 항의했다. 괜찮아요. 맹세해요. 그냥 좀 쉬어야 해요. 마지못해 이강현은 즉시 의료 도움을 부르지 않기로 동의했지만 한소희가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침대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정숙 여사에게 영양가 있는 수프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고 소녀 옆에 앉아 점점 커지는 걱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 주에 한소희가 코피, 극심한 피로, 비정상적인 창백함과 같은 걱정스러운 증상을 보인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이강현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지 몇 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치유 세션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다. 한소희, 그가 둘만 남았을 때 부드럽게 말했다.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계속 내 다리를 치유하려고 했지? 모두가 잠든 사이에? 소녀는 시선을 피했고 그의 의심에 충분한 확인이었다. 왜 그랬어? 그는 화가 나기보다는 슬프게 물었다. 우리는 멈추기로 했잖아. 너에게 위험해. 심리가 사흘 남았어요. 한소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법원에 갈 때 아저씨가 걷고 있기를 원해요. 판사님이 보시기를 원해요. 이강현은 소녀의 헌신에 마음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한소희, 내가 판사님 앞에서 클래식 발레를 출 수 있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함께 지내는 것을 보장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분명히 내 건강을 대가로 할 가치는 없어. 가치가 있어요. 그녀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아저씨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이제 저는 우리 가족을 구하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강현에게 깊이 와닿았다. 그것이 그들이 된 것이었다. 혈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연결로, 사랑으로. 들어봐. 그가 한소희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적어도 심리 전까지는 더 이상 치유를 시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마지못해 한소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그날 밤 이강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소희에 대한 걱정 외에도 그의 마음은 임박한 심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변호사들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경고했다. 한수진과의 생물학적 유대감은 그녀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했다. 새벽이 되자 그는 결정을 내렸다. 한수진에게 전화하여 아이들이나 변호사 없이 둘이서만 만날 것을 제안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동의했다. 그들은 서울의 눈에 띄지 않는 카페에서 만났다. 이강현의 저택과 한수진의 아파트 중간쯤이었다. 커피를 주문하는 동안 둘 다 긴장감이 역력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이강현이 말을 시작했다. 모든 법적 틀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컵 위에서 손가락을 불안하게 두드렸다. 동의합니다. 이 상황은 모두에게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요. 이강현이 지적했다유. 네, 그녀는 동의했다. 특히 그들에게는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이강현이 침묵을 깼다. 한수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조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제가 그들에게 안정감, 자원, 그리고 이미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들을 돌볼 능력이 없다고 의심하는 건가요? 한수진이 약간 방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전혀 아닙니다. 이강현이 안심시켰다. 어쩌면 우리가 적이 될 필요 없는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한수진은 혼란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렸다.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는 건가요? 공동보호권입니다. 이강현이 설명했다. 당신은 그들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주말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방학의 절반을 보내고 기념일을 번갈아 보낼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더 부드러운 전환이 될 것이고 당신은 조카들과 계속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한수진은 그 생각을 고려하는 듯했고 그녀의 표정은 약간 부드러워졌다.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당신의 변호사들은 분명히 완전한 보호권을 위해 싸우라고 조언했을 텐데요. 이강현은 심호흡을 했다. 아이들에게 가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족이요. 당신은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뿌리와의 연결고리입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한수진에게 영향을 미치는 듯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컵을 바라보았다. 한소희는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녀는 마침내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달랐어요. 거리를 두었죠. 이강현은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골랐다. 한소희는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은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녀는 그저 믿음을 가질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시간과 공간이요. 한수진은 오랫동안 그를 살폈다. 마치 그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평가하려는 듯이. 정말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군요. 그렇죠? 부자 남자가 가족을 사려는 변덕이 아니고요. 그들은 내 삶을 구했어요. 이강현은 절대적인 진심으로 대답했다.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그들이 헤어질 때 한수진은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장된 승리는 아니었지만 이강현은 다리가 놓였다고 느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그는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 최민준이 의식을 잃은 한소희를 안고 복도를 뛰어갔고 루아는 절망적으로 울며 그들을 뒤따랐다. 무슨 일이야? 이강현은 두려움에 심장이 뛰며 물었다. 정원에서 쓰러졌어요. 최민준이 급히 설명했다. 기가 올 수가 없어요. 헬리콥터를 불러 당장 병원으로 가자. 병원에서 의사들이 한소희를 진찰하는 동안 이강현과 루아는 대기실에서 고통스럽게 기다렸다. 작은 아이는 조금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가끔 흐느끼며 이강현의 손을 구명대처럼 꽉 잡고 있었다. 마침내 이현우 박사, 이강현이 직접 불렀던 가 나타났고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이강현 씨,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적으로요. 마지못해 이강현은 그들과 합류한 이정숙 여사에게 루아와 몇 분 동안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개인실에서 의사는 진실을 완화하지 않았다. 심각합니다. 이강현 씨, 검사 결과는 극도로 특이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마치 그녀의 몸이 가속적으로 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장기들은 훨씬 나이 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마모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강현은 휠체어 밑에 땅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회복될까요? 의사는 망설였다. 그 자체로 끔찍한 신호였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는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이강현은 말하지 않은 것을 이해했다. 한소희는 죽어가고 있었고 기존 의학은 답을 찾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병실에서 한소희는 병원의 하얀 시트 위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아 보였다. 튜브와 모니터가 그녀의 연약한 심장의 모든 박동을 측정하며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언니는 왜 그래요?
루아가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세. 살짜리 아이에게 언니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각치유 세션이 그녀의 생명력을 조금씩 더 고갈시켰다고? 한소희는 많이 지쳤어. 이강현은 단순함을 택하며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언니가 쉬는 것을 돕고 있어. 루아는 잠든 언니를 살피더니 어린 나이답지 않은 놀라운 강도로 이강현을 바라보았다. 언니가 아저씨를 고쳐줬어요. 작은 아이는 질문이 아니라 단언으로 말했다. 이강현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봤어요. 루아가 간단히 대답했다. 베임. 한소희 언니가 빛났고 아저씨 다리도 빛났어요. 이강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항상 한소희의 재능이 비밀이라고 루아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그는 작은 아이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의사들이 오고 가며 약을 조절하고 활력 징후를 확인했다. 시간은 걱정과 조용한 기도 속에서 안개처럼 흘러갔다. 이강현은 의사들이 쉬라고 주장했을 때조차 한소희 곁을 떠나기를 거부했다. 두 번째 밤, 병실이 마침내 조용해졌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이강현은 한소희의 침대 옆 휠체어에서 잠시 잠들었다가 움직임에 깨어났다. 구석, 소파에서 자고 있어야 할 루아가 언니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한소희의 가슴 위를 맴돌고 있었고 그 손에서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 루아, 이강현은 경악하며 속삭였다. 뭘 하는 거야? 한소희 언니 고치고 있어요. 작은 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으로 대답했다. 언니가 아저씨 고쳐준 것처럼. 이강현이 개입하기도 전에 빛은 강렬해져 황금빛으로 변했고 루아의 손에서 한소희의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흘러들어가는 듯했다. 그것은 아름다우면서도 무서운 현상이었다. 이강현이 한소희와의 세션에서 목격했던 어떤 것보다 더 강렬하고 강력했다. 루아 멈춰. 그가 결과를 두려워하며 부탁했다. 나 쓸 수 있어. 하지만 작은 아이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언니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에너지가 계속 흐르게 했다여 돌려주고 있어요. 루아가 중얼거렸다. 언니가 나를 구했으니 이제 내가 언니를 구해요. 한소희에게 연결된 모니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전에 약하고 불규칙했던 그녀의 심박수는 강해졌다. 그녀의 호흡은 더 깊고 안정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모든 의학적 설명을 거스르는 기적처럼 한소희의 눈이 떠졌다. 루아? 그녀는 쉬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동시에 황금빛은 꺼졌고 루아는 의식을 잃고 침대에 쓰러졌다. 안 돼! 한소희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경계하며 소리쳤다. 안돼, 루아, 안돼. 이강현은 필사적으로 의사들을 불렀다. 몇 분 안에 병실은 두 소녀. 설명할 수 없이 회복된 한소희와 이제 위독한 환자가 된 루아를 동시에 치료하는 전문가들로 가득 찼다. 몇 시간 후 즉각적인 위기가 지나갔을 때 한소희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잠든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다. 몰랐어요. 그녀는 잠시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강현에게 말했다. 루아도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이강현이 인정했다. 루아가 너를 치유하는 걸 봤다고 했어. 한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루아가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 재능은 가끔 가족에게도 나타나요. 정확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한소희? 이강현이 물었다. 의사들이 곧 돌아와 그가 줄 수 없는 답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루아가 저에게 자신의 생명력 일부를 옮겼어요. 한소희는 동생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설명했다. 제가 아저씨에게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루아는 너무 많이 줬어요. 거의 전부를요. 한소희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어요. 루아가 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게 둘 수 없어요. 이강현이 대답하기도 전에 한소희는 루아 위에 손을 얹었다. 이전의 강렬한 황금빛과는 다른 부드러운 빛이 둘을 감쌌다. 뭘 하는 거야? 이강현은 경악하며 물었다.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한소희가 집중하며 대답했다. 모든 것을 돌려줄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다시 죽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똑같이 나눌 수는 있어요. 각각 절반씩요. 그 과정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끝났을 때 두 자매는 지쳐 보였지만 안정적이었다. 모니터는 거의 동일한 활력 징후를 보여주었다. 완전히 건강하지도 위독하게 아프지도 않았다. 몇 시간 후
루아가 마침내 깨어났을 때 그녀의 첫 행동은 언니에게 미소 짓는 것이었다. 언니 고쳐줬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한소희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다. 응, 고쳐줬어. 그리고 나도 너를 다시 고쳤어. 이제 우리는 똑같아. 의사들은 두 소녀의 동시 회복을 설명할 수 없었다. 검사 결과는 둘 다 여전히 이상을 보였고 특정 생체, 표지자는 일부 시스템에서 세포 노화가 진행되었음을 나타냈지만 설명할 수 없이 안정적이었다. 이현우 박사는 이강현에게 개인적으로 대면했고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고 분명히 의심했다. 그러나 그의 약속에 충실하게 이강현이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압박하지 않았다. 3일 후 두 소녀는 퇴원했고 지속적인 의료 관찰이 권고되었다. 원래 그 주에 예정되었던 보호권 최종 심리는 의료사고로 인해 연기되었다. 마침내 양평저택으로 돌아온 아침, 이강현은 한수진의 전화에 놀랐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그녀는 걱정으로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이 입원했다는 것을 왜 저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이강현이 설명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한수진이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들은 제 조카들이에요, 이강현 씨. 당신 말이 맞아요. 그가 인정했다. 알렸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수진이 다시 말하기 전에 침묵이 흘렀다. 당신의 제안을 생각해봤어요. 공동보호권에 대해요. 이강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요? 그것이 최선의 해결책인 것 같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아이들에게 말이죠. 루아는 저에게 애착을 느끼고 있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한소희는 당신과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들을 당신과 떼어놓는 것은 잔인할 거예요. 이강현을 덮친 안도감은 형언할 수 없었다. 고마워요, 한수진 씨. 진심으로요. 아직 고마워하지 마세요. 그녀가 경고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명확한 규칙을 정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삶에 지속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요. 가끔 방문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물론이죠. 이강현은 즉시 동의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이강현은 정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이정숙 여사의 감시 아래 놀고 있었다. 한소희는 평소보다 창백했고 움직임도 더 연약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강현이 이전에는 거의 보지 못했던 평화가 있었다. 좋은 소식이야. 그가 다가가며 발표했다. 한수진 이모와 이야기했어. 판사님께 너희가 나와 함께 살지만 이모와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안할 거야. 마치 크고 확장된 가족처럼. 한소희는 그를 강렬하게 바라보았다. 이모가 동의했어요? 정말로요? 정말이야. 이강현이 확인했다. 이모는 너희에게 관심이 있어. 그냥 너희 삶의 일부가 되고 싶은 거야. 한소희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지어졌다. 그럼 좋아요. 2주 후 재개된 심리에서 판사는 이강현과 한수진이 모두 서명한 공동보호권 청원에 눈에 띄게 놀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강현이 휠체어가 아닌 목발의 도움을 받아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이었다. 그가 천천히 자리로 향하는 동안 법정 전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판사의 표정은 순수한 놀라움이었다. 이강현 씨, 이것은 비범하군요. 그녀가 말했다. 마지막 기록에 따르면 당신의 상태는 영구적이었습니다.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판사님, 이강현이 외교적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아는 듯한 작은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던 한소희의 시선과 잠시 교차했다. 심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판사는 우호적인 합의에 만족하고 이강현과 아이들 사이에 분명한 유대감의 깊은 인상을 받아 제한된 조건에 약간의 조정만 거쳐 공동보호권 청원을 승인했다. 미성년자 한소희와 한루아는 이강현 씨의 주 보호 아래 머무르며 첨부된 일정에 따라 한수진 씨에게 광범위하고 정기적인 방문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녀가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본 법원은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6개월 후에 이 조정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심리가 끝나자 한소희는 이강현이 서류를 가방에 넣는 동안 그에게 다가갔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이강현은 미소를 지으며 약간의 어려움으로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굽혔다. 응, 해냈어. 함께. 가족이다. 루아가 즐겁게 외치며 그들에게 합류했다. 가족이야. 이강현은 둘을 품에 안으며 확인했다. 5년 후 양평의 저택은 변모해 있었다. 한때 고독한 피난처였던 곳은 활기찬 집이 되었다. 성장하는 아이들의 필요에 맞춰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 이제 8살이 되어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루아를 위한 미술 스튜디오, 그리고 13살이 되어 생물학과 의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한소희를 위한 과학 실험실이 생겼다. 이강현은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강하고 건강하게 걸으며 넥서스 코리아에서의 경영자 역할을 크게 줄이고 일상적인 운영을 위임하여 새로운 열정에 집중했다. 바로 사회적 취약, 계층 아동과 재정 문제로 분리될 위험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는 새희망 재단이었다. 한수진은 집에서 정기적으로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다. 한소희와의 처음 긴장되었던 관계는 점차 상호 존중으로, 그리고 결국 진정한 애정으로 발전했다. 과거의 정서적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옛것의 폐허 위에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법을 배웠다. 화창한 일요일 오후, 이강현은 산속의 작은 공동묘지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그와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이었지만 오랫동안 그는 이곳을 피했었다. 그들은 단순하지만 우아한 묘비 앞에 멈춰섰다. 박은서 영원히 사랑받는 자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강현은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백합 꽃다발을 묘비 위에 놓았다. 박은서,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 한소희와 루아는 각자 꽃 한 송이를 들고 그의 옆에 정중하게 서 있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렀어. 이강현은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다. 수많은 상실, 수많은 고통. 하지만 마침내 당신이 항상 말했던 것을 이해했어. 진정한 기적은 초자연적인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형성하는 인간적인 연결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자신들의 꽃을 메인 꽃다발 옆에 놓았다. 가장 큰 기적은 내 움직임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어. 이강현은 얼굴에 외로운 눈물이 흐르며 결론지었다. 내 인간성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은 것이었어. 그리고 그것은 내 사랑 3명의 비범한 여성 덕분이야.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준 당신과 가족은 혈연 그 이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이 놀라운 2 아이 덕분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강현은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에 몰두해 있었다. 한소희는 결코 원래의 에너지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치유의 대가는 영구적이었다. 루아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사랑의 행위의 결과를 짊어지고 있었다. 둘 다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쉽게 피곤해했고 정기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했으며 아마도 결코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족을 찾았다. 태어난 가족이 아니라 비범한 환경에서 형성된 유대감을 통해 만들어진 가족을. 이강현은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을 바꾼 레스토랑에서의 그 순간, 그 불가능한 손길, 새 삶을 영원히 변화시킨 그 2분을 기억하며. 이야기 끝.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강현, 한소희, 한루아의 여정이 저희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혈연을 넘어 우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탐구하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시려면 화면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특별 재생 목록을 확인하세요. 이 치유, 희생,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 저희는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의 어떤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켰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